본 영상은 조선왕조실록 등 공개 사료를 바탕으로 한 역사 해설입니다. 인물의 내면 사적인 대화는 사료로 단정하지 않고 맥락 설명을 위한 서술로 처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혁이 가장 무서워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속도가 쟁점이 될 때입니다. 누가 더 빠르게 움직이느냐, 누가 더 많이 바꾸느냐, 그 속도 자체가 공격의 이유가 되는 순간. 오늘 이야기는 그런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1519년, 중종 14년, 조선 역사에서 세 번째 사화라 불리는 기묘사화. 이 사건은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라 개혁이라는 언어가 체제 안에서 어떻게 소진되는지를 보여주는 긴 과정이었습니다. 중종은 1506년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연산군을 몰아낸 쿠데타. 그 중심에는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같은 훈구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반정 공신들은 자신들이 왕을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함께 그에 따른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토지와 노비, 관직과 면세. 반정 이후의 조정은 공신들의 논리로 채워졌습니다. 중종은 왕이었지만 그를 왕으로 만든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왕권의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숙제 앞에 한 가지 선택지가 등장합니다. 살림입니다. 살인파는 성리학적 명분과 도덕을 중시하는 세력이었습니다. 훈구파가 실무와 권력의 논리로 조정을 운영했다면 살인파는 이론과 원칙으로 정치를 재구성하려 했습니다. 중종은 반정 공신들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살림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조광조가 있었습니다. 조광조는 1482년생입니다. 김갱필의 제자였고 조이제문 사건으로 스승이 화를 입은 무오사화를 목격한 세대였습니다. 그는 성리학적 이상 정치를 믿었고 그 이상을 현실에 옮기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1515년, 조광조는 성균관 전적으로 조정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두각을 나타냅니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이른바 삼사라 불리는 언론기관에서 조광조의 목소리는 뚜렷했습니다. 그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인사, 불합리한 제도, 부패한 관행. 조광조는 그것들을 지적했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중종은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왕은 조광조를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필요로 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조광조는 왕에게 새로운 언어를 제공했습니다. 반정 공신들이 우리가 왕을 만들었다고 말할 때 조광조는 왕은 도덕으로 통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권은 힘이 아니라 덕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 중종에게 그것은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광조는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1517년 부제학, 1518년 대사헌. 살림의 젊은 지도자는 이제 조정의 핵심 위치에 섰습니다. 그리고 개혁이 시작됩니다. 조광조가 주장한 개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 현량과입니다. 인재를 뽑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기존의 과거 시험은 문장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현량과는 덕행과 학문을 함께 본다는 명분을 가졌습니다. 지방의 유학자들과 향촌의 추천을 받아 도덕적으로 검증된 인재를 등용한다는 취지였습니다. 1519년 현량과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28명이 선발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살림 계열이었습니다. 둘째, 이윤삭제입니다. 중종 반정 당시 공신으로 책봉된 사람들 중 일부는 실제 공이 없거나 억지로 명단에 올라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신 숫자가 많을수록 반정의 정당성은 희석됩니다. 조광조는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공이 없는 사람을 공신으로 둔다면 그것은 제도의 왜곡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실록에는 이 논의가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와 살인파는 공신 명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76명의 공신 중 일부가 삭제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절반 가까운 인원이 명단에서 제외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셋째,
소격서 폐지입니다. 소격서는 도교 제사를 담당하는 관청이었습니다. 조광조는 유교 국가에서 도교 제사를 국가 기관으로 유지하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성리학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격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역시 실행됩니다. 소격서는 폐지되었고 그곳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세 가지 개혁은 모두 명분이 있었습니다. 인재 등용의 공정성, 공신 제도의 정당성, 국가 제사의 순수성. 논리적으로는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명분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개혁들이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현량관은 기존 과거 시험으로 진출한 사람들의 정당성을 흔들었습니다. 이윤삭제는 공신들의 자존심과 기득권을 직접 건드렸습니다. 소격서 폐지는 비록 작은 기관이었지만 그곳에 연결된 사람들의 생계와 관계망을 끊었습니다. 명분은 강했지만 그 명분이 만든 적도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의 속도가 문제였습니다. 조광조는 빨랐습니다.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반대의 여론을 설득하거나 회유하기보다는 옳은 일이라면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상소는 끊이지 않았고 그의 주장은 선명했습니다. 중종은 대체로 그를 지지했습니다. 왕의 지지는 개혁의 힘을 실었지만 동시에 반대 세력의 위기감도 키웠습니다. 조광조의 개혁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과거 시험이라는 단일한 등용 통로에 현량과라는 새로운 통로를 추가했습니다. 공신이라는 기존의 정당성 체계에 도덕이라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더했습니다. 국가 제사에서 도교를 배제하고 유교만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조선 사회의 운영 규칙을 재정해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규칙을 바꾸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규칙으로 자리를 잡은 사람들에게는 그 규칙이 곧 생존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시험으로 관료가 된 사람에게 현량관은 자신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제도입니다. 반정공신에게 이윤삭제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공격입니다. 소격서에 몸담았던 사람들에게 소격서 폐지는 직접적인 생계 위협입니다. 조광조의 개혁은 옳았을지 몰라도 그 개혁이 건드린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훈구 대신들은 조광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곤, 심정, 홍경주. 이들은 반정 공신 출신이거나 훈구파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광조의 개혁이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정면으로 맞서지는 않았습니다. 조광조의 논리는 명분이 강했고 왕이 그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개혁이 실수를 하기를 혹은 왕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윤삭제 이후 공신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졌습니다. 명단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모욕감을 느꼈고 남은 사람들도 불안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가 아닐까. 소격서 폐지 이후에는 도교 관련 인사들이 반발했습니다. 현량과 선발 이후에는 기존 과거 출신 관료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이 약해졌다고 느꼈습니다. 개혁은 명분을 쌓았지만 동시에 적을 모았습니다. 조정 안에서 말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광조가 너무 빠르다. 살인파가 조정을 장악하려 한다. 왕의 총애를 믿고 교만해졌다. 이런 말들은 공식 자리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혹은 상소문의 행간에서 이런 감정들은 조금씩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명분과 명분이 부딪힐 때 다음 단계는 명단입니다. 누가 문제인지, 누구를 제거해야 하는지 그 명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중종은 조광조를 지지했지만 그가 조광조의 모든 것에 동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은 조광조를 통해 공신들을 견제하고 싶었지만 공신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왕권은 균형 위에 서 있었고 어느 한쪽이 너무 강해지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조광조의 개혁이 빠를수록 왕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실록에는
이 시기 중종의 고민이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왕은 조광조의 상소에 동의하면서도 때로는 신중함을 요구했습니다. 개혁은 좋지만 너무 급하게 하지 말라. 사람들이 따라올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개혁을 원했지만 통제 가능한 개혁을 원했습니다. 조광조가 너무 강해지면 왕은 또 다른 공신 세력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했을 수 있습니다. 1518년 말부터 1519년 초까지 조정의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아래에서는 두 세력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살인파는 개혁의 속도를 유지하려 했고 훈구파는 그 속도를 늦추거나 되돌리려 했습니다. 두 세력의 충돌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조광조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는 확신, 왕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은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지만 동시에 위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1519년 초 조정의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아래에서는 두 세력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살인파는 개혁의 속도를 유지하려 했고 훈구파는 그 속도를 늦추거나 되돌리려 했습니다. 두 세력의 충돌은 상소와 논쟁으로 나타났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남곤과 심정은 훈구파의 핵심이었습니다. 남곤은 영의정이었고 심정은 좌의정이었습니다. 이들은 조광조와 정면 대결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광조의 논리는 강했고 왕의 지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조광조를 논리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조광조를 위험으로 규정하는 것. 개혁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속도와 의도를 문제 삼는 것. 실록에는 이 시기에 여러 논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곤은 상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개혁은 좋은 것이지만 너무 빠르면 백성이 따라오지 못한다. 인재를 등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존 제도를 무시하면 혼란이 생긴다. 이런 말들은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개혁을 인정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조광조를 향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빠르다. 당신은 위험하다. 심정도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조광조를 직접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살인파는 훌륭하지만 그들이 조정을 독점하면 균형이 무너진다. 현량과는 좋은 제도지만 기존 과거 출신들이 소외감을 느낀다. 이런 말들은 조광조를 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도 왕의 의심을 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조광조가 너무 강해지고 있지 않은가? 살인파가 왕권을 위협하려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사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누군가 궁궐 나무집에 주초이왕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다는 것입니다. 주초이왕은 조자오 자를 풀어 쓴 것으로 조씨가 왕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즉, 조광조가 왕위를 노린다는 음모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문이 조정 안팎에서 퍼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소문은 증거가 아니어도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중종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조광조를 신뢰했지만 동시에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조광조의 개혁이 성공할수록 살인파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왕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조광조를 통제할 수 있을까? 살인파가 나를 필요 없게 만들지는 않을까? 이런 의심은 확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서는 의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훈구파는 왕의 이런 심리를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광조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불안을 키우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조광조는 훌륭하지만 너무 빠릅니다. 살인파는 충성스럽지만 세력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왕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조광조를 계속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균형을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1519년 11월 상황이 급변합니다. 훈구파는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조정에서 조광조를 탄핵하는 상소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남곤과 심정, 그리고 홍경주를 중심으로 한 훈구파는 조광조를 공격하는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조광조가 교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믿고 자만했으며 자신의 뜻대로만 조정을 운영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조광조가 붕당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살인파끼리 뭉쳐서 훈구파를 배제하려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공격은 조광조의 개혁 내용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혈량과가 잘못되었다거나 이윤 삭제가 부당하다고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광조의 태도와 의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방식이 잘못되었다. 당신은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 이런 프레임은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박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조광조가 나는 권력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그것은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조광조는 방어했습니다. 그는 상소를 올려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 일할 뿐입니다. 개혁은 왕을 위한 것이지 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이미 흔들린 상태에서 방어는 오히려 의심을 키울 뿐이었습니다. 살인파도 조광조를 돕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김식, 김정, 기중 같은 살인파 관료들은 상소를 올려 조광조를 옹호했습니다. 조광조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충신입니다. 훈구파의 공격은 사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어는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왕의 눈에는 살인파가 뭉쳐서 조광조를 보호하는 것으로 보였고 그것은 곧 붕당이라는 비난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왕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중종은 조광조를 보호할 수도 있었습니다. 훈구파의 공격을 물리치고 개혁을 계속 지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조광조를 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왕의 내면은 사료로 완전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왕은 균형을 원했고 조광조는 그 균형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 왕은 개혁을 원했지만 통제할 수 없는 개혁은 원하지 않았다는 것. 1519년 11월 15일 중종은 조광조를 파직시킵니다. 관직을 빼앗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조광조는 유배형을 받습니다. 능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습니다. 조광조는 3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약을 받기 직전 조광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해했을까요? 실록에는 조광조의 마지막 말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 일했을 뿐이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명분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명분은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조광조만 화를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개혁을 주도했던 살인파 인사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김정, 김식, 기준 등이 유배되거나 파직되었습니다. 혈량과로 선발된 28명 중 상당수도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살인파의 네트워크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왜 이렇게 빨랐을까요? 조광조의 파직부터 사약까지 불과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속도는 훈구파의 반격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왕의 마음을 돌려놓고 명분을 확보하고 처벌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반대의 여론을 차단하고 살인파의 반격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숙청은 신속했고 그 신속함은 저항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광조의 죽음 이후 조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살인파는 침묵했고 훈구파는 다시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개혁의 언어는 사라졌고 안정의 언어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조정에서는 누구도 빠른 개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기득권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가르는 시대,
그 시대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519년 12월 조광조가 사약을 받은 뒤 조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살인파는 괴멸 상태였습니다. 핵심 인물들은 유배되거나 파직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현량과로 등용된 관료들도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훈구파는 다시 조정을 장악했고 남곤과 심정은 권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정이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은 억압된 침묵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언론의 위축이었습니다. 조선 정치에서 3사, 즉 사헌부와 사관원, 홍문관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왕과 대신들을 비판하고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고 부정을 고발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살인파는 주로 이 3사에서 활동했고 조광조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효사와 이후 3사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관료들은 이제 말을 조심했습니다.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했고 기득권을 비판하는 것은 더 위험했습니다. 조광조의 죽음은 하나의 선례가 되었습니다. 빠른 개혁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 이런 인식이 조정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관료들은 안전한 말만 했습니다. 왕에게 충성을 표하고 기존 질서를 옹호하고 논란을 피했습니다. 비판은 자기검열을 거쳤고 상소는 형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위축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가져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선 정치의 역동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비판 없는 조정은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개선도 없습니다. 김효사와는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켰고 그 마비는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실록을 보면 김효사와 이후 몇 년간 상소의 성격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광조 시절의 상소는 날카롭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특정 인물을 지목하고 특정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김효사와 이후의 상소는 추상적이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라가 어지럽다는 말은 하지만 누가 책임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살아있었지만 그 언론은 힘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인사 시스템의 보수화였습니다. 조광조가 추진했던 현량관은 폐지되었습니다. 덕행과 학문으로 인재를 뽑는다는 이상은 사라졌고 다시 전통적인 과거 시험이 유일한 등용 경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 시험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관료들은 안전한 사람을 선호했습니다. 안전한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개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파 출신이거나 성리학적 이상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경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신 훈구파 출신이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사람이 선호되었습니다. 이런 인사 기준은 조선 관료 사회를 경직시켰습니다. 유능하지만 위험한 사람보다는 평범하지만 안전한 사람이 승진했습니다. 혁신은 위험으로 간주되었고 수능은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김효사와는 인재 등용의 기준을 바꾸었고 그 기준은 조선 중기 내내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정치 갈등의 패턴이었습니다. 김효사와는 사화의 세 번째 사례였습니다. 무오사와 갑자사화에 이어 김효사화, 그리고 이후에도 을사사화가 이어집니다. 사화는 반복되었고 그 반복 속에서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상대를 제거하는 것이 정치 갈등의 해결 방식이다. 김효사화는 이 패턴을 강화했습니다. 훈구파는 살인파를 설득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인파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살인파는 무너졌고 훈구파는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성공 경험은 이후 정치 갈등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대화보다는 숙청, 타협보다는 제거. 이런 방식이 조선 정치의 관행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큰 문제를 낳았습니다. 정치적 신뢰의 붕괴입니다. 서로를 제거의 대상으로 보는 정치에서는 협력이 불가능합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김효사화는 이런 불신의 정치를 심화시켰고 그 불신은 조선 중기 붕당 정치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효사화는 살인파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숙청 직후에는 살인파가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살인파는 다시 등장했습니다. 조광조의 제자들과 후배들은 향촌에 내려가 학문을 이었고 다음 세대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명종, 선조 시대가 되면서 살인파는 다시 조정에 진출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더 조직적으로 김효사화는 살인파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빠른 개혁은 위험하다. 명분만으로는 권력을 이길 수 없다. 조직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런 교훈은 이후 살인파의 전략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조광조처럼 급진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원을 세우고 학파를 만들고 지방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다시 조정에 진출했습니다. 이것이 조선 중기 붕당 정치의 기원이기도 했습니다. 조광조 사후, 그를 기리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금기시대였지만 살인파는 은밀하게 조광조를 추모했습니다. 그의 학문과 사상은 제자들을 통해 전해졌고 그의 이상은 다음 세대의 살인파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1567년 선조가 즉위한 뒤 조광조는 복권되었습니다. 명예가 회복되고 문묘에 배양되었습니다. 김효사화로 희생된 다른 살인파, 인사들도 복권되었습니다. 이것은 살인파의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비록 조광조는 죽었지만 그의 정신은 결국 승리한 것입니다. 김효사화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조광조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혁과 기득권의 충돌이었고 명분과 현실의 갈등이었습니다. 조광조는 옳았을까요? 그의 개혁은 명분상으로는 옳았지만 방식에서는 문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빨랐고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훈구파는 옳았을까요? 그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을 막았지만 그 과정에서 조선 정치의 가능성도 함께 막아버렸습니다. 어쩌면 김효사화가 남긴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개혁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 명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명분 없이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반발을 사고 느리면 기회를 잃습니다. 힘이 없으면 밀리고 힘만 믿으면 지지를 잃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조광조는 그 균형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조광조의 실패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상은 후대 살인파에게 계승되었고 그의 교훈은 조선 정치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김효사화는 하나의 끝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살인파는 무너졌지만 살인의 정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이후 조선 역사에서 다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김효사화가 남긴 또 하나의 유산은 속도에 대한 성찰입니다. 개혁은 빨라야 할까요? 느려야 할까요? 조광조는 빨랐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느린 개혁은 과연 개혁일 수 있을까요? 기득권이 저항할 시간을 주면 개혁은 무력화됩니다. 빠르면 반발을 사고 느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 딜레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김효사화는 5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것이 던지는 질문은 현재형입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효사화 1519년 개혁이 무너진 해였지만 동시에 개혁의 씨앗이 뿌려진 해이기도 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